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중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중세는 이제 크게 네 시기 정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4세기에서 9세기까지 성립기로서 이때는 게르만족도 이동하고 프랑크 왕족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발전했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9세기에서 11세기 정도인데 이때는 노르만족 같은 이민족이 쳐들어와. 그래서 이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건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교환권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세기, 13세기 들어가면 중세 이제 시대 때 상업 도시가 이제 발달되죠. 문화가 발달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세기 때 넘어가면 교환권의 쇠퇴와 상대적 왕권회가, 그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장원제 해체. 그다음에 요 시기 때 이제 또 뭐냐면 그 패스트가 이제 확산이 되죠. 예. 흑사병, 그 흑사병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개론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게르만족 관련된 내용을 보죠. 게르만족. 자, 게르만족은 원주지가 현재 확실한 건 알 수 없으나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찍부터 남하여 로마의 국경선 나인강, 이동, 다뉴브강 북쪽 지역에 자리 잡았다. 자, 타켄티스에 의하면, 자, 타켄티스가 이제 무슨 책을 썼다고 했죠? 게르마니아라는 책을 썼다고 했죠? 자, 타켄티스에 의하면 로마 대전기에 그 게르만족은 부족사회 형성하는 단계가 있었고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경이나 목축, 사냥에 종사하고 약간의 금속기, 제작 기술을 알고 있었으나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게르만족들의 경제 형태가 나와요. 초기 때는 이제 수렵이라든지 농경, 목축 이런 것들을 주로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뭐의 비중이 높아지냐면 농경의 비중이 높아져.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게르만족들은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걸 구할 때 거기에 뭐 시비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농경 생활하면서 정착 생활 못하고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A라는 곳에 농사를 지으면 이게 지적 떠지면 어, 밑으로 좀 내려가서 B라는 곳에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C라는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원래는 북방에 살았던 민족인데 점점 내려와서 로마의 국경선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와 이제 충돌을 하게 돼. 예, 로마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사회 계층이 분화되어서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그 해방민, 노예도 구분이 있었다. 자, 게르만족 정치 제도는 매우 엉성한 모습인데 일종의 이제 부족 국가 정도의 이제 모습이야. 부족 국가. 그 아직 국가라고 할 만한 조직적인 통치 기관이 없었고 수장이나 또는 족장 또 전사인 자유민의 민회를 통해 선출하였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걸 보고 이제 게르만 사회가 상당히 민주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 다른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숙장이나 족장의 모임에서 논의된 주요 상황을 민회에서 승인이 거부했고 재판도 자유민 모임을 통해서 행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게르만법이라 해갖고 이 재판도 이제 게르만법이라는 게르만의 간습법 있죠. 이 간습법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돼 갖고 이제 로마법과 비교해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예. 네,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4세기 문헌에 보이는 프랑크족이니
섹슨족이니 하는 말들은 조직적인 부족 국가를 지칭한 것도 아니라 언어와 풍습에 있어 유사한 부족 집단을 가리켰다. 그래서 프랑크족 안에나 섹슨족 안에 뭐 단일한 정치 체제를 만든 그 국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부족 국가 중에 뭐 비슷한 언어들, 습관들, 생활 풍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통제 극도로 싫어하고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자유를 느끼는 게르만 자유인들에게서 가장 인적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종사제였다. 자, 잠깐만요. 예. 자, 이 종사제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종사제가 뭐냐? 이게 이제 그 봉건제도의 어떤 게르만적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이제 게르만들은 약탈을 주로 많이 했어요. 약탈. 그래서 이제 무장 종사단인 코미타투스를 조직을 하고 그 약탈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봉건제도의 형성 내용 중에 종사제 관련돼서 그 기원 중에 하나가 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사제라는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장들은 저마다 이제 무기와 식량 등을 공급받고 그 대신 사운트에 그 충성을 다하여 종사단을 거느리고요. 그 위에 이제 주종제도, 이 주종제도 기원이 되죠. 봉건제도 아래 주종제도 중요한 기원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게르만족들의 이제 종교가 나오는데 게르만족들은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동 직전에 많은 부족들이 로마 제국의 이단으로 규정받는 이 아리우스파 기술을 받아들였죠. 단 예외적으로 프랑크족만은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파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아타나시우스파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부족신을 버리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 아까 좀 얘기한 간수법, 게르만 간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09년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 게르만 간수법들은 각 부족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사용은 하지 않고 벌금형을 이제 때리는데 어, 이 벌금형을 왜 때리냐?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재판 없이 이제 할 때는 어떤 사적 보복이 많았어요. 근데 사적 보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번 이제 하면 상당히 이제 쭉 통쾌한 것 같지만 이 보복의 악순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 사회가 개입해서 주로 재판을 해갖고 벌금을 떼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사,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있죠. 전력을 이제 유지하게 한 거죠. 사용을 때리면 전력 유지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로 벌금형을 때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정근대 사회 벌도 마찬가지지만 신분적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법의 운영에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로마법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로마법은 차별이 아니라 뭘 강조해요? 형평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거와 이제 차이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법은 아니 게르만법은 여러 이제 부족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살리법으로 정리가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죠. 구체적인 내용을. 자, 여기 이제 게르만법과 로마법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그 서양 중세서라는 책이 있어요. 서양 중세서. 아주 두꺼운 책인데 글씨도 뭐 10폰트가 아니라
8포인트밖에 안 돼. 그래서 보기도 상당히 좀 꺾어온 책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여기에서 이제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주기마다 한 번씩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이 책 관련돼서 한번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계산만법하고 노마법을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재판 절차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하면 형사소송법 같은 거죠. 자, 먼저 이제 피해자가 법정에 고소를 하면 피고는 법정에 출동하고 소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피고가 출두하지 않으면 부족장이 부족해 해서 여기에서 얘는 이제 범법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야. 너가 죄를 졌으니까 뭔가 꺼리는 게 있어서 출두하지 않았냐, 출두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범법자 선언을 해버리죠. 자,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마법에 의하면 예전에 얘기했지만 준사형주의가 이제 적해서 적용돼 갖고, 자, 노마법의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서 법정에 앉혀야만이 고소가 돼. 자, 이거는 노마뿐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나 중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특이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재판 절차들이. 그래서 그냥 부족민들 모임, 걔는만 부족해 의해서 예, 인민법정이죠. 일종의 족장이 최종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족장이 최종 판단을 할 때 주로 이제 자의적인 판단도 했겠지만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 간수법, 이 게르만법에 의해서 부족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재판을 했죠. 자, 그다음에 제2 유무 판단인데, 자, 요것도 좀 웃겨.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이제 판단할 때는 어, 증거나 자백을 통해서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증거나 자백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을 했는데, 근데 반해서 어, 그 게르만법은 그러지 못했어요. 주로 초자연적인 선서의식, 시제법을 통해서 한 거야. 자,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선서의식은 뭐냐? 자기가 믿었던 부족신들 선서를 하거나, 내가 죄가 없다 선서하거나, 나중에는 또 기독교를 믿잖아요. 예, 기독교에서 믿으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 가세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무죄를 결백을 선서를 하는 거죠. 시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밑에 있죠. 자, 달군 새에 의해서 시제법은 피고가 빨갛게 달가오는 쇳덩이를 집어들고 그 정해진 거리만큼 옮기도록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화상을 입은 그의 손을 붕대 감고는 3일 뒤에 상처를 상처가 깨끗이 나으면 무죄고, 상처가 곪고 있으면 유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이 시제법이야. 그래서 어떤 고난을 겪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시제법이 웃기는 것 같지만 중세 시대 전반적으로 통용이 됐어요. 이 법이. 그러니까 제 유죄 판단을 할 때, 유무죄 판단 때 이게 이제 시제법을 이제 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게 좀 약간 원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나태은 공의에서 이걸 뭐냐면 쓰지 못하도 이제 나중에 폐기 처분돼요. 예,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처벌 방법은 아까 말했던 벌금형. 사형보다는 벌금형인데, 일단 이렇게 보면 그 개인의 어떤 복수학들을 막고 사적 보복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사형을 취하면 많은 죽잖아. 근데 뭐 부족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전투원 솜씨를 막기 위해서 벌금형을 때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게르만법의 의미를 보면요. 자, 원시법이고 매우 단순하지만, 자, 게르만 쪽에 있어서 법이란
성문화되지 않는 부족의 간수법이기 때문에 각 종족의 고유한 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족이 다른 부족을 지배를 하더라도 그 지배 부족들의 그 간섭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피지배층의 간섭법, 지배층의 피지배 부족의 간섭법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법이 위로부터 부과된 법령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뭐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황제나 그다음 언론이나 그다음 법무관이나 인회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에 속했던 구성원들에게 만들어 부과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간섭법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갖고 통과된 법률 형식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만든 부족법, 간섭법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문법이 아니라 간섭법 요소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개성한 부족기가 민주적 요소가 있다는 것의 반론이에요. 예.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성한법은 중세법의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로마법을 번역을 시켰어. 예. 그래서 왜곡을 시켰죠. 특히 이제 중거보다는 이 시제법에 의해서 판단 유무를 이제 결정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발달된 로마법보다는 게르만법을 이제 중세 시대 때 대체가 돼요. 6세기에서 7세기 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는데, 근데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 다시 이제 사회가 발달되고 도시경제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계란왕국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다시 노마법이 부활해요. 자, 노마법이 부활돼갖고 뭐 그다음 국가를 운영하거나 그다음 도시를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 법정 같은 걸 운영할 때 이 노마법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중세 초기 때는 이 노마법보다는 게르만법이 주로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볼 게 민족 이동인데요. 이 민족 이동이 보기 전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예. 아, 자, 민족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노마의 변경지대로 이주한 게르만족은 3세기경에 노마 문화의 영향을 받고 노마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노마군에 편입돼서 국무에 종사는 있었고 4세기 때는 아예 부족 단위로 노마군에 편입되어 동맹자의 자격으로 노마군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자, 요거는 이제 일종의 아웃소싱이죠. 용병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거는 디오클라티우스 황제 때 했다고 했죠. 이 부분은 그래서 5세기에는 게르만 출신의 노마군 사령관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노마군이 쳐들어올 때, 아니 게르만군이 쳐들어올 때 게르만을 맞는 그 부대들이 노마군 부대들이 다 게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게르만과 게르만이 싸우는 아주 웃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형상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마군 국정을 한 게르만군과 그 게르만들이 이제 싸우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읽어보면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궁극적인 것에 지내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대민족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일어났지만 일본적인 민족 이동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 대규모 이동은 이 당시 이제 4세기 후반 때 이제 볼 수 있는데 4세기 후반 때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던 훈족이 그 당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던 고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뭐냐면 민족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대이동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훈족의 수장이 누구였냐 대표적인 사람이 아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틸란. 네. 이 아틸란가 이제 뭐냐면 그 동유럽이나 이런 지역을 막 휩쓰고 다녔죠. 러시아 지역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게르만족들의 이동에 이제 뭐냐면 영향을 주는데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혼족이 밀린 서구트족은 다뉴브 강을 넘어 불가리아로 이동했고 아드리아노플에서 동로마군을 격파하여 콘스탄티노플까지 접근하였으나 방비가 이제 그 경고한 걸 보고 진로를 바꿔 발칸반도 들어갔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그 자체가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여기 보스폴루스 부분에 있으면서 삼면이 바다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연결된 부분은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되어갖고 큰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이 있고 그 밑에 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들이 요걸 뚫지 못하는 거야. 요 성벽을.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갔다가 며칠 이제 포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뭐 게르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비잔틴 제국을 이제 쳐들어왔던 여러 민족들이 했던 똑같은 형태예요. 예.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있고 그 알라릭의 지하에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를 약탈했고 그 다음에 다시 북상해서 이탈리아다가 로마를 약탈했죠. 그들은 다시 알프스 넘어 갈리아를 거쳐서 에스파니아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했다. 자, 그리고 이제 6세 후반에는 카토lik을 개종한 후에 원주민이었던 로마 시민과 융합을 진행했으나 8세기 때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 서구트 왕국은 멸망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서구트 왕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서구트 왕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 멸망했는데 이때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카톨릭 개종했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통 카톨릭이 아니죠 이거는. 네. 아타나시우스파요. 아니우스파죠. 아니우스파. 네, 아리우스파가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좀 하기는 좀 그래.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독일에 자리 잡고 있는 반달족은 서고토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동해서 갈리아를 거쳐서 남부 에스파니아에 자리 잡았다. 자, 그들은 수도 로마에 반항했던 북아프리카 로마 총독의 지원을 요청받고 아프리카 건너가 이를 점령했고 동지나 카르타고의 수도를 정했다. 그들의 함대를 건설해서 시칠리아, 이탈리아 해안을 수시로 습격하였고 445년에는 로마까지 약탈했다. 자, 이때 격심한 만행과 재산 파괴를 반달리즘이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 자, 이들 역시 아리우스파에 속하여 카톨릭교를 박해했으나 동로마 제국 유스티아누스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예. 그래서 반달족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앵글색슨족이 관련된 거야. 원래 앵글색슨족은 그 북부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노마의 브리타니아 이제 영국 그 지역에 있었던 노마 군단이 철수하니까 이걸 틈타 가지고 바다를 건너 가지고 7개 앵글색슨 왕국을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요때 그 원주민들은 켈튼족이었죠. 이 켈튼족은 앵글색슨족들과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들을 이제 피트족이라고 해요. 피트족이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앵글색슨족에 피해서 북쪽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이제 북쪽에 스코트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코트족이 피트족과 결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스코트족의 나라라는 뜻이죠. 예, 그 지역이 형성되죠. 남쪽에는 잉글랜드, 북쪽에는 스코틀랜드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냐면 또 켈턴족들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이쪽으로 이제 뭐냐면 건너가게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는 계속 켈튼족 지역으로 남게 되고요. 자,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의 전도로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그곳 수도원들의 출신자들이 역으로 대륙에 위한 전도 사업을 전개했다. 자, 그 고토족 압박에서 민족 이동을 야기시키는 혼족은 5세기 초에 유럽에 나타나 루마니아와 헝가리,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일부, 폴란드와 체코를 정복하고 다시 나이가를 건너 갈리아를 침입했다.
그러나 샬롬에서 패배를 하고 다음에는 그의 지도자 아틀랴의 죽은 후에 훈족 제국이 무너졌다. 그 대부분 아시아로 이제 철수했으나 그와 유사한 이제 유목민족들, 아시아계 유목민족은 아바라족, 그 다음에 불가리아, 그리고 마자르족들이 중앙 유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눈여겨볼 민족이 마자르족인데, 이 마자르족은 다시 9세기 때 이제 유럽을 치죠. 그리고 이 마자르족이 이제 거주했던 곳이 이제 헝가리에 자리 잡게 되죠. 그다음에 아바르족이나 뭐 불가리아족은 나중에 비잔틴 제국을 또 수시로 또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좀 민족 이동상을 좀 도표로 한번 볼게요. 네, 도표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도표상이거든요. 자, 혼족이 동구트를 치고 동구트가 서구트로 치면서 서구트의 이동이 등장하죠. 그래서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서구트 왕국이 세워지고, 서구트 왕국은 이제 나중에 어 옴미아드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었던 이제 덴마크나 북부 독일의 앵글족과 섹스족은 그 위쪽으로 이제 영국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달족 같은 그 이동 내용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북쪽에 반달 왕국을 세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동구트족은 이렇게 이동해 갖고 이 동구트 왕국을 세웠지만 나중에 그 멸망하죠. 비잔틴 제국한테. 예. 참고로 반달 왕국도 나중에 비잔틴 왕국한테 멸망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던 왕국이 이제 프랑크 왕국이거든요. 이 프랑크 왕국은 가까운 데 이동했죠. 여기에서. 그래서 한 네덜란드 정도 벨기에 지역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요 갈리아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죠. 오늘 프랑스 지역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도상으로. 자, 그러면 게르만족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게르만 이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결과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서노마 제국이 멸망했죠. 이동 과정에서. 476년에 서노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서양 중세가 시작됐던 거. 그래서 보통 서양 중세는 4세기 때부터 이제 보죠. 물론 요거에 대해서 서양 중세 시작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여기 보면 이제 게르만족들이 서부 유럽의 대륙에 정착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계기로 서부 유럽의 민족 형성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고트족과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볼게요. 자, 이게 훈족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들로부터 해방된 동고트족은 이탈리아에 이동하여 나라를 세웠다. 그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테오돌이라는 사람이에요. 테오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사람이 업적이 돼서. 이 테오도리가 이제 있을 때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프랑코 왕국이 있었죠. 클로비스도 이제 같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 어, 유스티아누스 황제도 같이 있었어요. 세 명이 같이 존재했던 시기거든요. 자, 하여튼 테오도리는 오랫동안 이 콘스탄티노플에 인지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육을 받은 탓에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제도를 존중했는데,
이제 그는 동남아 황제로부터 시위를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레반노의 수도를 정했어. 그래서 레반노는 예전에 콘스탄티노프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하여튼 레반노의 수도를 정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30년간 군사면을 장악하고, 그 군사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하고 행정은 종래 노마 관리들에게 맡겼어. 그 이탈리아 질서와 안정을 초래했다. 자,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단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는 로마의 마지막 등불이 희미하게 남아 커졌으니 보에티우스라는 그 철학자가 출연했죠. 자,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관한 논문이 약간 번역하는 데 그쳤다. 자, 그의 그 말년에는 스토아 입장에서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 책을 썼죠. 이 사람이. 자, 그의 지표했고 외부적인 불운을 두려워하거나 이에 절망하지 말고 자신 내부의 스스로 행복을 찾을 걸 권고했다. 근데 이제 이 보에티우스는 처음에는 테오도리한테 이제 중용이 돼서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말년이 별로 안 좋아. 반역을 깨했다는 제목으로 나중에는 그 처형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보에티스라는 사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오드리 사후에 동로마 제국이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 옛 로마의 명예 회복 사업을 착순하여 북아프리카 반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이탈리아를 점령해요. 그리고 동고트족을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유스티아누스는 이탈리아에서 황제권 회복을 선언하고 그가 죽은 후 3년 동안 아리우스파에 속하는 롬바르족의 선언했으나 그가 죽은 후 아리우스파는 속하는 그 롬바르족이 북부 이탈리아 침입하여 파비아를 수도 삼고 왕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보다 그 남쪽에 두 공국을 삼았다. 자, 이에 대해서 동로마는 라벤나의 총독을 두고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보유했으나 동쪽의 위험 때문에 이탈리아에 큰 관심을 갖거나 지원할 겨를이 없었고요. 결국엔 동로마군은 그 롬바르족의 계속 공격 때문에 나중에 철수하게 돼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여기에도 좀 특이한 지역이 있죠. 라벤나. 자, 그리고 앞에 동고트족이 수도를 정했던 것도 라벤나고. 그래서 동로마의 어떤 그 중심 도시, 이탈리아 경영의 중심 도시도 라벤나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교황령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뒤에 얘기했지만 교황령으로 해서 이제 피핀이 이 라벤나 일대 지역을 롬바르족에게 뺏고 이걸 또 갖다 바치죠. 교황령으로. 자, 그러면 이때 교황은 어떤 역할을 했냐? 교황은 이제 국가라는 조직이 없어지잖아요. 예, 노마다는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이 카톨릭 교도의 보호자로서 교황의 지위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게르만족들과 평화 교섭을 해서 예, 교회와 주교들은 로마의 행정관을 대신하게 하고 행정갑이 그걸 대신하게 되고 카톨릭들을 보호해주는 국가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교황의 지위가 향상이 됐죠. 그때 대표적인 교황들은 네오 1세나 그레고리 1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레오 1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서방의 모든 카톨릭 교회에 대한 교황의 수익권을 선언하고 훈족이 로마에 접근했을 때 아테나를 설득해서 로마의 약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레고리 1세 같은 사람은 로마를 요새하고 시민을 위한 식량 확보를 노력했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재산이나 토지 관리 같은 것도 심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로마의 나반나 촌독이나 롬바르족과 교섭하는 등 그 행정 능력도 발휘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 교황의 활동 내용들이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하고
자, 근데 이때 이제 이 교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회와 주교들도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 이동기, 그러니까 로마 행정 기능이 마비된 민족 이동기에는 교황과 주교들이 로마의 행정 관리를 대신해서 그 게르만족과 교섭을 통해 시민들의 보호 및 게르만족 교화에 심었고 그들에게 로마 문화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 왕국을 보자.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네, 프랑크 왕국은 위치를 좀 볼게요. 일단 여기죠, 위치가. 음, 여기가 이제 프랑크 왕국의 위치인데 프랑크 왕국은 프랑크족이 원래 이 프랑크족은 네덜란드나 이 벨기에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인데 이들이 간단히 이렇게 짧은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동을 길이가 이제 이동 거리가 본고부터 짧기 때문에 본집부터 짧기 때문에 본집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요게 뭐 문제가 생겼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물적이나 물자나 인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본집이 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장기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근거리 이동을 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계속 들어가서 프랑크 왕국을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갈리아 지방의 남부 농강 계곡에 5세기 중에 불구두족이 이동했으나 갈리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건 프랑크족이었다. 자, 프랑크족은 원주지인 나일강 하류 지역부터 팽창하는 형태로 서쪽과 남쪽으로 진출하여 갈리아 중심부를 차지하여 주변 지역 그 세력을 확대했다. 프랑크의 왕국의 건설자이고 메로빙고 왕족의 창건자였던 건 크로비스죠. 이 크로비스도 예전에 관련된 내용을 시험 문제 기출에 나왔죠. 크로비스는 앞에 언급했던 동고토 왕국의 그 지도자였던 테오도리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테오도리, 크로비스, 그 다음에 좀 뒤에 얘기지만 유스티아누스 황제 이게 세 명이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성장을 했던 그 시기였어요. 자, 이 사람이 그 군사적 활동을 보면 알라마니족을 파해서 투쟁에 승리한 후에 서고투족도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로 몰아내죠. 예. 그리고 이제 카토릭을 개종을 하죠. 자, 여기에 카토릭을 개종했다는 것은 뭐냐? 요거는 아리우스파가 아니라 아타나시우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키테네의 성직자와 원주민의 지지를 받고 이 아리우스파의 서구투족을 에스파니아에 후퇴시켜 오늘날 프랑스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아리우스파의 서구투족을 모아내는 그 내용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의 서구투족이 스페인에 가서 서구투 왕국을 세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프랑크 왕국이 왜 장기 종속을 했는가? 다른 그 뭐냐 게르만 왕국들은 나라 세웠다 금방 망했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프랑크 왕국은 오랫동안 유지됐었어. 거의 50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됐어요. 5세기에서 10세기 정도.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좀 이렇게 이걸로 정리할게요. 심화 교재로. 자, 첫 번째로는 본래 거주지인 나일강을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했다는 거. 그래서 게르만 종통을 잊지 않고 피종민들을 위한 지배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거리 이동을 했다는 거죠. 본집에서. 자,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 세력 공격을 면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 안전지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피레네 산맥이 있죠. 그래서 피레네 산맥이 이제 넘어가기 힘들죠. 이슬람 세력들이.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이제 공격을 면할 수 있죠. 지중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 존재를 하고 있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잔틴 제국이 뭘 멸망시켰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세력이 서고토 제국을 멸망시켰죠. 아니 비잔틴 제국이 동고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세력이 서고토 제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파로 이제 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부족신들에서 아타나시우스파를 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과 어떤 문화적 갈등이 최소화됐고, 그래서 로마와 게르만 사회가 융합된 그런 사회를 형성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착지인 갈리아 지방은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전파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마 문화가 미리부터 전파돼서 이미 이제 시조 때부터 전파됐죠. 국가 발전에 크게 유리했다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갈리아 같은 경우는 노마화됐어요. 그래서 갈리아족이라고 하지만 노마화된 갈리아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요. 그 다음에 상당히 친로마적인 어떤 정치인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담감 없이 그 피지배 민족들이 이제 그걸 프랑크족들을 이제 지배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로마 귀족과 주교들은 남부에 기반을 둔, 이때 로마 귀족과 주교들은 원래 갈리아였지만 노마화된, 갈리 노마된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자, 남부에 기반을 둔 게르만 왕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톨릭 세력인 프랑크 쪽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 서양사 강의 관련된 내용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남부에 위치한 갈리아계 로마 귀족과 주교들, 갈리아계 로마 귀족들은 갈리아족이었지만 로마화된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파르타는 스페인의 서구토 왕국과 이탈리아 동부토 왕국처럼 남부에 기반을 둔 왕국들을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북부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카톨릭이기도 한 프랑크 왕국의 호의적일 수 있었다. 자, 이를 수용하여 클로비스는 나는 아리우스파 이단자들이 갈리아 지방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용납할 수 없다. 자, 나아가 그들을 쳐부시자 외치며 주교들의 한심을 사면서 자신의 왕국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주교들은 이 프랑크 왕을 새로운 콘스탄티누스라고 불렸던 것이다. 이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비스와 관련된 사료가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비스가 이제 세운 왕조를 메르빙고 왕조라고 하고, 요즘에는 메르빙고라고 하지 않고 메르비우스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이걸 이제 메르빙고 왕조라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네, 잘못 적었네. 근데 요즘에는 책에 보면 메르베르스 왕조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만약에 그 물어보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쓰신 게 낫겠죠. 요즘 표기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저도 뭐냐 헷갈려. 그래서 메르베르스 왕조라고 쓰시면 되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나이 어리신 분들은 이제 그게 익숙할 메르베르스 왕조가 좀 익숙할 텐데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좀 약간 메르베르스 왕조보다 메르빙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또 읽어볼게요. 예. 자, 대부분 그 게르만 왕국이 당명에 그친 데 반해서 프랑크 왕국만은 유럽 중심부에 자리 잡고 발전을 계속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다. 그 이유는 나와 있죠. 첫째로는 원주지를 버리지 않고 팽창한 형태로 이동했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했다는 점. 둘째는 카톨릭을 개종으로 로마 영민과 교회의 마찰이 없었다는 점. 끝으로 지휘조부와 비잔티움이나 이스라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알파적 요소도 있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게르만적 성격이 강하여 그대도 보유한 프랑크족이 게르만족 성격을 강하게 그대도 보유한 프랑크족이 가장 일찍이 로마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갈리아로 이동하여 교회에 결합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로마 게르만적인 어떤 사회가 형성됨을 의미한 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로비스 이후의 이제 내용인데 이걸 이제 보기 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을 이제 좀 갈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프랑크 왕국은 그 메로빙고 왕조와
자, 메르빙고 왕조하고 그다음 카롤링고 왕조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메르빙고 왕조가 이제 좀 있고 이거는 피피니스였죠. 근데 피핀 사후에 이제 분할 상속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궁제가 이제 실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궁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카로스 마르티죠. 자, 그러면 이제 카로스 마르테는 왕은 안 됐지만 일단 그때 뭐 이스란 침입을 격퇴하고 뚜르 포아티에 전투에 크게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됐던 사람은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피핀이죠. 그리고 피피는 그 카로lin거 왕조를 개창하고 교황부터 승인을 받아. 그 대신에 이제 그 롬바디아 왕국의 땅 일부를 뺏어서 이 라벤나 지역을 기준을 하죠. 그리고 피핀의 아들이 누구예요? 카로스 대제죠. 카를 대제 뭐 샤르마르라고 또 부르는데 하여튼 이런 왕들을 이제 구성됐던 게 프랑크 왕국이에요. 자, 그냥 이제 이걸 읽기 전에 한번 그 피핀부터 해서 아니 클로비스부터 해가지고 쭉 예, 피핀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자, 클로비스는 메로베도스 왕조를 만들었고요. 왕조를 개창했고 카토릭 개종을 영토 확장을 했다. 이때 이제 종교 전쟁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당시 영토 확장은 종교 전쟁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 클로비스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카로스 대제도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클로비스는 그리스도교도인 브루그르 왕녀 크로티타르의 이제와 결혼하여 496년에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다. 그는 게르만 민족의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카톨릭 신도가 되었으며 이후의 영토 확장책은 이교도의 정복에 상원을 띈 종교 전쟁과 같은 것이었다. 자, 이후 영토 확장책은 이교도 정복에 사명을 띈 이건 똑같은 제가 쓰다가 이거는 중복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어디로 쳤어요. 요즘에는 PDF에도 글귀가 가능하더라고요, 복사가. 그래서 복사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거 치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이거. 네. 하여튼, 당시 갈리아 지방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 예를 들어 서고토족은 아리스파의 그리스도 신들였으나 카톨릭 입장을 띈 이교도였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의 이제 정복 왕조는, 정복 전쟁은 단순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카톨릭의 입장을 볼 때는 성전이 되는 거야. 그 이교도인 이 아리우스파를 물리치는 성정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서고토족인 아리우스파를 물리친 것은 일종의 종교 전쟁, 성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르빙거 왕조 말기를 볼게요. 이 그 당시 이제 게노만족들은 분할 상속제가 있었어. 한 명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여러 명의 땅을 나눠줘서 이렇게 넘겨주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죠. 그 가운데 이제 궁궐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궁제가 실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력이 확대되고 상업활동 및 그런 농업 경제를 회귀하는 등 중세 봉건사의 징조를 보였다.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미 중세 봉건사에 넘어가지 않았냐? 근데 봉건제 자체는 나중에 9세기 때 형성된 거고 그 다음에 상업활동 위축과 농업경제 회계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로마 말기 때부터 그런 형상이 보였죠. 근데 이거는 피레네 학파의 견해 때문에 피레네 학파는 그 이미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그 이슬람이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업활동과 이런 것들이 뭐냐 번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지중해를 장악할 때부터 이제 해로가 이제 끊기면서 상업활동이 위축되고 농업경제 폐기되려고 했다. 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를 이제 반영했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뭐냐 부각이 됐거든요. 자, 하여튼 그 있고 그다음 카로스 마르테인데 카로스 마르테는 어, 이 사람도 이제 중요하죠. 이 사람도. 자, 이 사람의 큰 업적은 뚜르와 포아티에 피레네 산맥 넘어서 쳐도온 이슬람 세력이었던 그 옴미아드 왕조,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죠. 요즘에는요. 이 왕조를 뚜르와 포아티에 전투에서 격파했고요.
그래서 옴미아도 왕조에 격파했다. 기병대가 큰 활약을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병대의 활약을 보고 기병대를 이제 체계적으로 좀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병대를 양성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병대의 특징이 뭐냐면 등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등자. 서양사 강의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등자, 동방에서 온 등자, 마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은대지를 수여했죠. 은대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이제 이게 은대지가 장원지의 기원이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서양사 강의. 자, 세우스 마르테는 메르빙 왕조의 왕식 궁제가 된 후 자신이 장악한 중앙 권력을 군사적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농민들 가운데 예속 농민층이 성장하고 있었고 군사가 군 복무 수행에 지장이 주었으므로 농민 출신으로 구성된 기존의 보병들 강하기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7세기에서 8세기 무렵 발을 딛고 신체의 균형을 안정을 유지하는 하면서 자유롭게 무기를 사용을 쓰는 등자를 비롯한 마구들이 그 서방 그 동방에서부터 들어왔다. 서부 유럽으로. 이 등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등자는 아시죠? 말을 탈 때 발을 고정시키는 그 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 유목민족들은 등자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들은 어릴 때부터 밥만 먹고 이제 말 타다 보니까 등자 없이 자유롭게 말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팔도 쓸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탈 때 두 손 놓고 그냥 자전거를 타는 거 비슷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두 손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없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잖아요. 중심을 잡는 것이 등자야.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목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말 등자 없이는 타기가 힘들어. 등자를 딱 발에 끼워 놓고 등자에 발을 끼워 놓고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나서 거기에서 무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말 위에서 그런 용도에서 상당히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할 이러한 군사적 신기술은 고대로부터 귀족층사의 면면이 이어져 온 사적인 무장 종사단의 주중제 원리와 결합하여 강력한 기병대를 창설했다. 자, 그는 기병하여금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 봉사를 수행하여 봉신이 되게 하는 대신 왕령지와 교회 기관의 토지를 몰수해요. 이들을 이제 기병을 부양할 수 있는 땅을 줬죠. 예, 경부를 충당하도 땅을 수여했는데 이걸 은대지라고 해요. 은대지. 자, 근데 은대지는 처음부터 이상 카라스 마르테가 준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전 노마 황제부터 줬던 거야. 노마 황제가 게르만 정치 쳐들어오니까 이들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부 땅을 떼줘서 은대지를 준 게 있거든요. 예, 그 은혜에 가득 찬 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제도를 계승한 사람이 카라스 마르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라스 마르테가 기병대 양성해서 노마의 은대지 제도를 게르만식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줬죠. 기병을 양성하려고. 근데 이때 이제 줄 때는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 용인권을 준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세습되면서 이게 일종의 토지의 어떤 소유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보고 서역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서기에 관련된 내용 읽어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22번입니다. 자, 크로비스 이후에 왕자 사이 영지 분할하는 프랑크의 간섭에 의해서 고륙상장이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음마 내부에 그치지 않아 7세기 말에 이르러서 왕이 유명무실해지고 프랑크 왕의 실권이 왕국의 중심으로서 국내 장관이 궁제, 왕실 재산이나 뭐 인력들을 관리하는 궁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자, 에스파냐 점령한 이슬람. 이게 이슬람 세력은
우마이야 왕조, 옴미와드 왕조죠. 자, 옴미와드 왕조는 피나르 산맥이 넘어서 프랑크 왕국을 침입할 때 뚜르 근처에서 이를 격퇴한 것도 찰스 마르테, 칼 마르테라고 했고, 자, 칼 마르테였다. 자, 그의 아들 피피는 급기야 허수아비와 같은 메르위 왕조를 추방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잔티움 제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비잔티움보다는 이거 좀 나중에 읽고 쭉쭉 넘어가서 일단 이제 쭉 연결을 하기 위해서 샤르만을부터 이제 쭉 읽고 넘어갈게요. 아니 그 밑에 중간에 끊겼는데 카로린과 왕조의 성립부터 읽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갈게요. 자, 카로린과 왕조의 성립. 자, 여기 보면 다른 게르만족과 달리 갈리아를 건국했던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 때 카톨릭을 개종하여 세력을 팽창시켜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다음 왕족 내 끊임없던 음모와 내분으로 왕권이 약화시켰고 그 실권이 궁지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8세기 이후 이르서는 왕권의 교체는 거의 시간 문제가 지내지 않았다. 자, 투르에서 이슬람의 진입을 격파한 찰스 마르테 아들 피피는 유명무실한 메르빙 왕을 추방하고 대신 왕위에 오를 걸 결심했고요. 때마침 피핀이 그의 이러한 결의를 실천에 옮기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그 하나가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인데, 자, 성상숭배 금지령은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할 텐데, 요게 뭐예요? 성상이라는 것은 그 예수상, 뭐 마리아상, 각종 세인트, 성자상 이런 것들 예전에 카톨릭에서 숭배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로마 황제였던 네오 3세가 그 숭배하지 마라라고 금지령을 내요. 포구령을. 그래서 이 네오 3세가 이제 내릴 때는 이게 뭐 카톨릭 경향에서 낸 게 아니라 국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상 숭배를 이제 찬성했던 세력들이 수도원 세력들이 수도원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 세력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력이 크니까 네오 3세가 이 수도원 세력들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 그리고 그 당시 이슬람 세력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성상 숭배 금지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성상 숭배 금지를 이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게 불똥이 카톨릭 튄 거야. 왜냐하면 카톨릭은 그 당시 교황은 예전부터 성상을 이용해 갖고 게르만들을 전파하는데 그게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정치적 보호자였던 네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를 내리니까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거부를 했죠.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로마와 교황 간의 어떤 갈등이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로부터 정치적 보호를 받기도 힘들고 실제로 보호도 크게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적 보호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때마침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피핀이야. 그래서 피핀은 뭐냐면 일단 너네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할 테니까 나의 왕위 승인을 내가 왕이 되는 걸 승인해 달라. 그래서 교황이 그걸 승인해 줬어요. 예. 그래서 피피는 이 교황의 승인을 받아서 왕권의 정당성을 마련했죠. 왜냐하면 교황의 승인 없이 그냥 멋대로 왕위에 올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자기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 명분이 없잖아. 예. 이 사람이 왕이 창탈했다. 근데 그 신의 대리자였던 예수의 대리자였던 교황이 자기를 왕위를 승인해 줬단 말이야. 그 신의 명을 받은 거죠.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왕권의 어떤 그 왕위 즉위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북이탈리아 롬바디아 왕국의 일부 땅을 뺏어서 라반나 지역을 교황령으로 기증을 했고요. 이게 최초의 교황령이 된 거야. 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상 금지 문제는 동서교회 분열이었다. 비잔티움 네오 3세가 처음으로 성상 금지를 내렸을 때 그건 단순한 종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그때 대토지 소유자는 수도세력들이 많았죠. 그래서 네오 3세는 자신이 성상 숭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성상 숭배에 경향이 강한 수호는 세력들 억제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자, 서로마 제국에 몰려고 점차 비잔트 독립을 강하게 원했던 로마 교회는 문맹인 게르만족들의 교화 사업에 이 선상의 필요성이 필요하죠. 선상의 필요성이 필요했던 관계도 있고 해서 네오 3세 금지령을 불복하게 했고 이를 계기로 교회의 분열은 거의 결정적인 사실이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11세기 때는 그 당시 로마 교황과 동로마 그 비잔티움, 그 콘스탄티노플의 총 수자대주가 서로 파문을 취하게 해요. 파문을 취하면서 이제 완전히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상 문제는 네오 3세 금지령 이후에도 여자였던 이레나가 금지령을 포기하고 했지만 또 네오 5세 때 또 금지령을 다시 채택을 했다가 그 다음에 843년에 선상이 부활될 때까지 1세기 넘어서 비잔팀의 논쟁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선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지만 그 비잔팀 제국도 성상은 인정해요. 나중에는 843년에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동서교의 최종적인 분열은 로마 교황의 지지를 받은 노르만의 남이탈리아 정복과 비잔틴 교회의 이에 대한 반대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11세기 이후에 이 문제 등을 통해서 서로 파문에 처하면서 이제 분열된 계기가 됐고 그 시초가 보였던 것은 726년 성상 금지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시기에 이제 북이탈리아 롬바르족은 팽창을 계속하여 로마 교황을 몹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됐고 자연 프랑코 왕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피핀이 왕이 오를 뜻을 청하고 후원을 요청했을 때 교황은 이를 승인하고 새로이 카로린거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룸바르족이 나반나를 점령하고 원래 이 나반나는 동로마 그 총독이 있었던 기지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 그 나반나를 점령하고 노만을 직접 위협하게 되자 교황 스테판 2세는 직접 프랑크의 왕국에 가서 피핀에게 도유식을 거행해 주서 그의 왕좌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도유식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죠. 그 당시 이제 선지자께서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갖고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들이 건국할 때 왕대 즉위할 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어, 부어줬잖아요. 그 의식을 통해서 왕의 어떤 것들 이제 뭐냐면 그 즉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의식들인데 자 이렇게 해준 의미가 뭘까요? 피핀에게. 그럼 피핀의 그 당시 이제 왕이 즉위했지만 약간 왕권이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윤식은 피핀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대 왕이라는 유럽의 그 외에 황제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 도유식을 해요. 예. 나폴레옹이 황제를 즉위할 때도 이 도유식을 했죠. 자, 그러면 피피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탈리아 원정에서 롬바디아족을 격파하고요. 나반나를 비롯한 그 중부 이탈리아 영토를 기증을 하게 되죠. 이게 최초의 교황령이 됐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때 위자고 밝혀진 유명한 콘스탄트 기증장이 있어. 자, 이것이 이때 마련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콘스탄트 기증장 꼭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거 교과서에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콘스탄트 기증장은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콘스탄트 기증장은 내용이 뭐예요? 그 당시 교황이 소노마 황제로부터 서로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서쪽 지역의 어떤 지배 통치권의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 지역 그러니까 서노마 지역의 통치 위임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고 그 위임권에 따라서 그 당시 피핀도 왕이 임명했고 카르스 대제도 나중에
선호왕제 임명했다.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다 굴하죠. 나중에 이제 이때 당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피피의 왕위직이나 뒤에 이제 카르스 왕조 그 카르스 대제의 황제직위를 교황이 이제 한 것을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르네상스 위에 때 위작이라고 밝혀졌다. 요거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클로비스의 개종으로 그 카톨릭 교회와 프랑크 왕국 사이에 유대가 성립하였으나 이제 카톨릭 왕조의 성립을 계기로 그 교황과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은 좀 더 밀접하게 결합되게 되었다. 양자에 의한 유럽 세계의 새로운 형성이라는 유럽사 발전의 주된 흐름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샤르마노를 보죠. 샤르마노. 자, 샤르마노는 카오스라고 하기도 하고 명칭이 그다음 칼디제라고 하죠. 이 샤르마누가 어디서에 속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주장이 달라. 독일은 자기 역사라고 하고 프랑스는 프랑스 역사라고 각기 싸우고 있어요. 뭐 네덜란드, 벨기에도 자기 역사라고 이탈리아도 뭐 자기 역사라고 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프랑크 왕국의 이제 샤르마누 제국을 프랑크 왕국은 이 샤르마누 대제 때 큰 강성기를 누리게 되죠.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샤르마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유럽사에서 좀 얘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할게요. 샤르마누는 유럽에서 통합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 자,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왜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샤르마를 자기의 역사로 편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좀 약간 불명확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각국하고 서로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이걸 샤르마를 기점으로 해갖고 하나의 유럽을 형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후대에도 큰 영향을 줬고, 자, 그래도 해마다 이제 EU에서는 유럽 통합의 역사적 인물 상을 줘요. 이게 카우스상인데 이 카우스상은 유럽에서 1950년대에 그 유럽 전체 단결하고 통합을 할 수 했던 정치 지도자에게 또는 경제 문화적 공로자에게 줬던 상이야. 이 카우스상은 그래서 유럽 통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이다. 이게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같이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카우스 대제 이후 그가 죽은 후에 이제 뭐냐면 역사가 다시 분열되죠. 독일사, 프랑스사, 이탈리아사 이렇게 분열됐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로 통합돼 있었죠. 샤누만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쉬었다가 좀 구체적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